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봤고요. 해제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해제가 중요합니다. 해제는요, 각과 매매를 했는데 1월 30일 날 물건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을이 1월 30일 날 돈을 안 줘요. 줘야 되는데. 갑은 돈 달라고 하겠지요? 을이 안 줘요,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갑은 계속 쪼겠지요? 빨리 물건 넘겨가라, 돈 주고. 을이 끝내 돈을 안 주면 갑은 계약을 끝내야 되죠. 이럴 때 을의 승낙을 받고 끝내야 돼요? 일방적으로 끝내야 돼요? 일방적으로. 왜? 을이 이행을 안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을 해제나 해지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해제가 중요한데, 해제 보세요. 뜻을.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했죠. 자, 유효한 쌍무계약이 성립했습니다. 물론 쌍무계약이 아니어도 돼요. 해제는.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이행을 안 하죠. 그것도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 성립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정.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를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의 뜻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도 그냥 매수인이 돈을 안 주니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이걸 해제라고 한다. 매수인이 끝끝내 돈을 안 주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해. 그게 해제예요. 그게. 더 이상은 못 깨드리겠다. 계약 없었던 걸로 해. 이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해제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고급지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돼야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가지고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구별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가요.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계약을 했고 1월 30일 날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해제입니다. 그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학원과 2달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정환이가 12월 첫째 주부터 강의를 안 해. 하더라도 와가지고 맨날 이상한 얘기, 연예인 얘기만 하고 뭐 세금 얘기만 하고 민법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노닥노닥 하다 가. 일주일 참았어. 2주일이 됐는데 그때도 또 그래. 그럼 도저히 여러분은 나 저 사람 강의 못 듣겠다. 끝내야 되죠.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제가 정상적인 강의할 때까지? 내년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네 강의 도저히 못 듣겠다. 이렇게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그래서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반면에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뭐하고 구별하자? 해지하고. 해제는요. 해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제는 계약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받은 게 있으면 다 돌려줘야 돼요. 준 게 있으면 다 돌려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준 적이 없고 처음부터 받은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 게 해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강의를 듣다가 2달이 되기 전에 이정환이 꼴보기 싫다고 강의를 안 들어. 이럴 때 해제로 가게 되면요. 말 그대로
준 거 다 돌려받아야 되고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준 거, 뭐 학원비라든가 이런 걸 다 돌려받아야 되고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는데 받은 것 중에 이정환한테 강의 들은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돌려줘요? 못 돌려주죠. 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돌려주죠. 못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에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된 상태에서 계약을 끝낼 때는 기존에 있던 걸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기존에 했던 건 그대로 둔 채 앞으로 안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해지입니다. 해지. 이거는 깡그리 되돌려줘야 돼요. 네? 이건 지금까지 했던 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거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사귀던 남자 여자 사이에서 남자나 여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그러면 상대방이 꼭 물어보죠. 이유가 뭐냐. 그런데 만약에 헤어지자고 한 놈이 이유 없어. 그래 버리면 난리가 나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서 이제 뭐 따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일방적으로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끝내려면. 그걸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가 없어. 없는데 끝내고 싶어. 그럼 일방적으로는 못 끝내죠. 일방적으로 끝내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어. 근데 끝내고 싶어. 일방적으로는 못 끝내요. 그럼 어떻게 끝내면 돼요? 합의로 끝내면 돼요.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야,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야. 헤어질까? 라고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그러자 승낙을 하고 이렇게 기존의 계약을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소멸시키는 걸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 각괄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얘가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계약을 할 때. 그럼 갑은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취소. 자, 취소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해제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취소는 계약 당시에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계약할 때 사기를 당했어야 돼. 그래야 취소예요. 해제는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예요.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을 취소가 아니라 해제고요. 계약을 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계약 해제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당시에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고요. 행위 이후에 사유가 생기면 해제로 가게 됩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까 청약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랬어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다음에는 철회를 못해요. 그럼 뒤집으면 청약이 아직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아서 효력이 생기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요걸 철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함부로 계약 철회라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계약 철회라는 건 성립한 계약을 철회하는 건데 계약이 성립했다면 청약은 이미 상대방한테 도달한 거고 승낙도 이미 상대방한테 도달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 철회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철회라는 것은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회수하는 게 철회예요.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우체통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하룻밤 생각하는데 너무 부끄러워. 후루룩 가봤어. 가봤더니 우체통이 그대로 있어. 아직 상대방한테 도달 안 됐죠. 쏙 빼. 이게 철회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걸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이게 철의 원칙적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해제하고도 구별해야 되지요. 해야 돼.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 계약을 해제한다 라고 말을 해야 돼.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한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계약으로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특약을 했을 때 자동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특약을 맺어놨을 때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특약대로 계약은 자동 해제되겠죠. 그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권약관이 있을 때는 굳이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말을 할 필요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해제라는 말을 해야 해제가 되는 해제와는 구별하자. 일방적 해제와는. 그래서 해제는 뜻이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개념 속에 구별해야 될 게 5개가 있더라요. 장래 소멸시키는 해지, 합의로 소멸시키는 합의 해지, 행위 당시 사유를 가지고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취소,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철회,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실권약관, 이런 것들하고 개념을 좀 미리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됐지요? 세 번째로 해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제 사유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면요, 상대방은 왜 그런지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왜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매수인이 물어봐요. 왜 네 마음대로 해제하냐? 매주인이 당당하게 네가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안 줬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할 말 없죠.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계약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계약 해제 사유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 성립 후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생겨야 돼요. 이 계약 해제 사유가 해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해제권 발생 원인. 해제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해제권 발생 원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행기에 목적물의 가격이 2배 이상 공시지가가 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이행기의 공시지가가 2배 이상 뛰었다면 그게 약정 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우리 요러요러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를 약정 해제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게 없더라도 법에서 이런 경우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고요. 특히 우리 민법은
쌍무든 편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해제 사유, 이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쌍무가 됐든 유상이 무상이 됐든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어떤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를 요거를 규정해 놨어요. 요게 중요한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일부러 또는 부주의하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이행지체와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행불능,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이 두 가지 원인을 통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가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생기는 게 있고요. 하나가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는 것 중에서 우리 민법이 계약 총칙 부분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로 채무 불이행 중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이때 이행지체는 말 그대로 지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걸 지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 반면에 불능이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7시까지 와서 강의를 해야 되죠. 그게 저의 채무예요. 근데 7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10분쯤 기다렸다가 대표분이 사무실을 갑니다. 사무실을 갔더니 이정환이가 안 들어오고 노닥노닥하고 있어요. 그게 이행지체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노닥노닥. 이게 이행지체예요. 다시 7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가봤더니 이정환이가 있어요. 있는데 노닥노닥하지 않고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7시가 넘었는데 왜 안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정환이 뭘 써요? 이렇게 써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러고 있어. 이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라 그러면 또 목 피 터져가면서 해야죠. 못하죠.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내일 강의해야 되려면 노래방에서 3시간을 노래 부르면 돼야 안 돼요. 목 나갈 거 뻔히 알면서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제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있는 게 이행지체고요. 지금처럼 목이 완전히 마시가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을 해놨어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요. 강의하라고 쫙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목이 가가지고 하고 있는 놈한테 30분 여유를 주니까 강의하시오 라고 독촉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날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건 어때요? 노닥노닥하고 있으니까 30분 기회를 줄 테니까 당장 강의하시오 라고 쫙야 되죠. 그걸 이행 최고라고 합니다. 자,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요, 채무자한테 기회를 한 번 줘요. 채무자한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한 후에 독촉하는 것도 최고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도 최고고 독촉하는 것도 최고예요. 수익을 받을 거냐? 물어보는 것도 최고고요. 돈을 내놔라! 강의를 해라! 이렇게 쪼는 것도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행을 최고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또 안 해. 30분의 기회를 줬는데도 이정환이한테 30분 기회를 줄 테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강의를 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30분이 됐는데 안 들어와. 가봤더니 여전히 노닥노닥하고 있어. 그러면 에잇! 계약 해제.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목이 완전히 쉰 이정원이한테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아니 목이 완전히 마셔갖고 말도 못하고 쪽지에다가 목이 마시겠다고 쓰고 있는 놈한테 30분 기회를 줄 테니까 30분 내에 들어와서 강의하시오라고 말해봐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굳이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자, 우리 민법이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이렇게 둘을 규정해놨는데 이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규정은 없지만 이것 말고도 뭐 이거 이럴 때도 해제권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개를 더 볼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사유들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박스 쳐놓고 다음 중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다음 중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요게 시험 문제. 그걸 나중에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민법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규정을 두고 있구나. 최고 해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세팅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이제 이거에다 플러스 몇 가지를 더 볼 겁니다. 어쨌든 해제 사유는 두 가지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해제 사유가 생겨서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뭐가 생겨요? 해제권이 생기죠. 이때 매도인은 꼭 계약을 해제해야 될까요? 즉 해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계약을 해제할 의무는 없겠죠. 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요. 돈을 안 줘요, 매수인이. 그래서 짰어요. 1월 30일까지 돈을 주기로 하고 안 줘요. 그래서 2월 7일까지 일주일 여유를 줬어요. 그런데도 2월 7일 날 역시 이행을 안 해요. 갑에게 뭐가 생겼어요? 해제권이 생겼죠. 이럴 때 갑은 계약을 해제할 의무가 없어요. 또 짜도 돼요, 계속. 해제권이 생겼는데도 2월 14일 정해갖고 또 한 번 쪼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 그럼 2월 21일 또 한 번 쪼고 2월 20일까지. 계속 짜도 돼요. 갑은. 을이 승질나겠죠? 그럼 을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을은 야 나는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만 쪼고 계약 해지하면 되잖아 이 자식아. 그래도 갑은 내 맘이요. 그리고 계속 독촉장 날려서 짜도 돼요. 계약을 해지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이런 자유다. 그래서 둘로 나눠져요. 하나가 이걸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계약을 해제를 하면 그 결과는 뭐냐? 그게 해제의 효과고요.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해제의 효과고요. 해제를 안 하면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계약 해제 안 하고 빨리 돈 내놔. 다음 달도 언제까지 돈 내놔. 며칠 있다가 또 돈 내놔. 또 돈 내놔. 계속 쫄 수 있어요. 쫄 수 있는데 언제까지의 문제가 생겨요. 왜?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거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해제권도 마찬가지예요. 해제권 행사 여부가 자유이기는 해도 그래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년만년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놈은 끝내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시간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줬는데도 그때까지 갑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제권을 소멸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제권 소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뜻, 해제의 뜻하고 구별 개념이 있고요. 해제권 발생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해제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그럴 때 해제권을 행사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해제권을 소멸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먼저 해제의 효과. 계약 해제에서 중요한 게 두 덩어리인데요. 하나가 해제 사유고요. 또 하나가 해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에서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계약 해제 자체에서. 자, 해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30일 날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 갑이 2월 7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이행을 최고했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날 또다시 을이 돈을 안 줘요.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습니다. 자, 갑이 계약을 2월 7일 날 해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어떻게? 소급해서. 첫 번째 효과예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계약의 소급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나 일부를 주고받은 상태라면 깡그리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요만큼도 남김없이 전부 돌려주고 전부 돌려받아야 됩니다.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두 놈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세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계약금을 주면서 잔금은 내가 갑한테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갑이 을을 믿는다면 그래라 할 수 있죠. 갑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1월 20일 날 먼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을은 1월 30일까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1월 30일 날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대출 협의를 했던 은행을 찾아가서 을이 대출 받아 갔나 봤더니 1월 30일 날 대출을 받아 갔어요, 을이. 그럼 을은 갑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이상하다. 무슨 사고가 났나? 다음 날도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휴대폰을 추적을 했어. 그랬더니 정선이 찍혀요. 강원도 정선. 가봤더니 찜질방에 노숙생활하고 있어, 을이. 예? 2월 7일 날 찾아냈어요, 을을. 그래서 을을 붙들고 어찌 된 영문이냐 그랬더니 대출금을 받아서 강원랜드 왔다가 그날로 다 털리고 지금 노숙생활 시작했더라. 갑뚜껑 확 열리죠. 잔금 못 받았죠. 받을 가능성 없죠. 쏴봐야 소용없죠. 해제하게 됩니다.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계약은 소급소멸.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플러스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게 된다가 판례입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와요. 조심하실 거,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등기가 넘어가 있죠? 이거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소급해서 복귀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은 소유권에 터잡아 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을등기가 말소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도 되돌아온다. 즉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다. 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그럼 보세요. 그냥 이 부동산은 쭉 누구 소유였던 거예요? 갑.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때부터 요때 요 사이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을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렇죠? 요 기간 동안에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소유권자는 누군데?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군데? 소유자 누군데? 소유자. 갑인데.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누구한테? 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와 있어요? 갑에게.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누가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갑. 소유권이 되돌아왔다니까 갑한테. 왜 자꾸 딴 생각을 하셔? 소유권이 갑한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었다니까 을한테. 에? 이게 계약 해지의 효과예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요.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을에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갑이 소유자라는 갑이. 그래서 그냥 이 부동산은요. 쭉 갑소유인데 요 기간 동안만 등기가 누구한테 있는? 을에게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요 사이에 불행하게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이지만 등기는 누구한테 있는? 을한테 있는 상황이 돼요.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입니다.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에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을 등기는 무효 등기예요. 그런데 등기부에 이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등기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등기부만 보면 요 기간 동안 을이 소유자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을과 거래하는 병이 나타나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3자 병은요.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예요? 아니죠. 소유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계속 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인 갑과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병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소유자 갑과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병 사이에 서로 내가 소유자다라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물권법에서 원칙을 본 게 있어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이 설령 을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심각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면요. 계약관계는 소급해서 소멸하고 소유권은 갑에게 원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까지 된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소유권을 되찾아온 매도인 갑과 매수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그 매수인 등기를 믿고 매수인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한 병, 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 병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별하게 548조 1항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된다 이런 식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을 특별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조문에서. 아시겠죠? 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이렇게 따라두고 있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특별 규정. 됐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또 좀 납득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각과 을이 1억 매매를 했어요. 1천 계약금을 줬어요. 1월 10일 날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줬고요. 나머지 잔금을 3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근데 3월 10일이 됐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갑은 좁니다. 3월 17일 날짜를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어요. 근데 3월 17일 날 역시 이행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해버립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잔금은 3월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안 줘. 그래서 갑이 3월 17일을 날짜를 새로 정해서 잔금 내놓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역시 안 줘. 갑에겐 해제권이 생겼죠?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은 소멸했어. 원상회복 의무가 생겼습니다. 받은 것 전부 돌려줘야 되는 게 원상회복이라고 했어요. 갑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계약금 1,000만 원. 이거 돌려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도 될까요? 갑. 계약금 반환. 여러분이 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수인 을한테 1억을 받고 물건을 팔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서 뚜껑 확 열려 있어요. 며칠 짰어. 끝끝내 매수인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받아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매수인이 오더니 준 계약금 1,000만 원 내놓으래. 그럼 여러분은 순순히 줘요? 안 주죠. 실무적으로 이거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요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받은 날부터 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고요? 이자까지. 갑 열받죠? 예? 열받으면 안 돼요. 별도로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쉽게 생각하세요. 받은 거 돌려주는 건 원상회복이고요. 예? 열받은 건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거 돌려주기 싫으면요. 이걸 돌려주기 싫으면 미리 특약을 하면 돼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이 위약금 특약이 됩니다. 그 특약이 뭐가 된다고요?
위약금 특약. 그러면 그때는 안 돌려줘도 돼요. 그때는 그 계약금 1,000만 원이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안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다면 돌려줄 건 돌려주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는 게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돌려주는 거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러면 더 열받지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 돌려주는 것, 이거 원상회복이에요. 예? 계약금 받은 거 돌려주는 건 뭐라고요? 원상회복. 그거하고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우리 민법이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정리하면요, 실무하고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과 1억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수인이 9천만 원을 끝끝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다음날 을이 와서 계약금과 이자를 달라고 한다. 이럴 때 갑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네가 돈 안 줘서 계약을 해제했는데 계약금 못 준다. 이게 아니라 실무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중개사분들도 안 줘도 된다고 설명하죠. 아니야. 실무는 그렇지만 법은요. 이건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못 돌려준다가 아니라 돌려주겠다야. 다만 돌려주지만 내가 너 때문에 손해가 생겼는데 그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길길이 뛰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갑은 을에게 차분하게 말하면 돼요. 오케이. 네가 나한테 준 계약금하고 이자 붙여서 돌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돌려주는데 나도 손해가 생겼거든. 그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돌려줘.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을은 그래 손해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그때 갑은 손해가 한 1,000만 원에다가 이자 합쳐서 한 100만 원, 한 1,100만 원 정도 손해가 생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지가 돌려줘야 될 액수만큼을 손해라고 말을 해. 그럼 그때 을은 에잇 더러운 놈 먹고 떨어져 그러겠죠. 이 먹고 떨어져가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등액을 퉁치는 의사표시가 상계예요. 을은 1,000만 원 플러스 이자 받을 게 있고 손해를 1,0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줄 게 있으니까 퉁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좀 전같이 이걸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나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뭐로 만들어놨다?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놨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해제 효과의 내용입니다. 기본 뼈대가 되는 것들이. 어렵진 않죠? 다음 주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해제권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를 받고요. 해제권 소멸. 가장 먼저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간단히 생각하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혹시라도 해제권이 생기면 이거 일주일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 열흘 내에 행사하기로 하자라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해제권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럴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해제권 소멸하겠죠. 그렇죠? 일주일 내에 행사하기로 한 달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일주일이 될 때까지 한 달이 될 때까지 해제권을 행사를 안 해. 그럼 당연히 해제권은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약정하지 않아. 10년이에요.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아까 수익의 의사표시도 일방적인 거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라 그랬어요? 10년. 보세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이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리고 둘 사이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갑은 몇 년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몇 년간? 10년.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해서 10년을 쪼여요. 갑이 10년간 해제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을을 괴롭혀. 돈 내놔. 다음날 또 문자 넣어서 돈 내놔. 을은 10년간 쪼이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아까 수익회사 표시를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똑같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10년간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을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해제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을이 갑에게 너 도대체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제권 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해제권 행사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소멸하고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데 요때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이걸 물어볼 수 있고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고 이렇게 일단 해제권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행사 여부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써 해제권이 소멸하는 구조인데 그 기간을 당사자가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럴 때 해제권은 각각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걸 좀 먼저 머릿속에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지금 몰라도 되고 요 정도만 해제권 소멸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다 보신 거예요. 해제의 뜻, 구별 개념, 해제 사유, 해제권 행사, 행사했을 때 효력, 해제권 소멸. 그 중에서 해제 사유와 해제 효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세팅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제예요. 그 다음 이제 교재마다 해지가 나오는데 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멸시켜요? 장래. 따라서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고 이런 거 없죠? 주고받은 건 그대로 두고 앞으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건 정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 해지는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멸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이 아닌 정산 의무가 생기는 것을 계약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념만 해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총론 내용입니다. 강론 가야 되죠. 강론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오늘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뼈대만 딱 잡겠습니다. 강론은 3분만 시간을 주세요. 자, 계약 강론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3개가 있다 그랬죠? 그쵸? 자, 매매만 뼈대를 딱 잡고 끝내겠습니다. 매매가 뭔지는 누구든지 다 알지요? 네? 뭐예요? 아신다 그랬으니까. 매매가 뭐예요? 네, 물건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민법을 공부하셨다면 조금 고급지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매매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도 돼요. 핵심이 뭐예요? 한쪽은 뭘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재산권 이전, 또 한쪽은 뭘 주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주기로. 요게 매매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핵심이라는 거.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런 매매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가와 관련해서 매매 예약이라는 놈이 하나 나오고요.
계약금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계약금 반갑지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금에 관한 상식을 낱낱이 깨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금하고는 그 계약금이 맞는데 법적인 판단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머리 쥐나요 이것도.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금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그렇지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계약금.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요.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조문만 거의 나오니까 조문만 딱 보고서 그것만 조문과 비교해서 OX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넘사벽이 하나 나옵니다. 담보책임이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담보물권 할 때요. 담보물권 할 때 담보의 뜻이 뭐였었죠? 담보의 뜻이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이게 담보였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의 뜻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이 하나 나와요. 이게 양도 많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부는 하셔야 돼요. 다만 맞출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담보 책임 문제가 매년 한 문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담보 책임 문제 70% 정도가 답이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번 찍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담보 책임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담보 책임은 이 문제가 담보 책임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거는. 아시겠죠? 네? 이런 게. 마지막으로 환매라는 게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계약금, 담보 책임.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 조문. 그 다음에 매매 예약과 환매 정도가 약간 찌질하긴 하지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는 양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라는 것에 출발해서 매매 예약. 매매 예약은 우리 실무적으로 무슨 가계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걸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가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어쨌든 매매 예약이 하나 있고 계약금이 있고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 담보 책임, 판매 이런 정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와 연결해서 교환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교환. 갑이요, 을한테요 1억 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9천이 현금이 있고요. 자동차 1,000만 원짜리를 타고 왔어요. 갑은 무조건 1억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야, 현금은 9천만 원밖에 없고 내가 타고 온 자동차가 1,000만 원이 좀 넘는데 이거 합쳐서 줄 테니까 딱 넘겨달라. 갑이 오케이 했어요. 이거 매매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매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럼 돈 주면서 갖고 온 물건도 더 쳐서 줄 수 있죠. 이 매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교환입니다. 이건. 매매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계약. 매매는요, 반대 당사자가 지급하는 게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 반드시. 반드시. 왜? 이게 따로 있어요. 교환 계약이라는 게 우리 민법상. 만약에 교환 계약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것도 매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매매와 구별되는 교환 계약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매매가 아니라 뭐다? 교환이다. 이렇게 교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되려면 반드시 대금은 금전에 하나입니다. 그걸 오늘 머릿속에 콱! 그래야 나중에 요 계약금도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매매는 요 정도 내용이 들어있고 매매 끝나고 교환까지 한꺼번에 볼 거예요. 교환 보고 난 다음에 임대차 볼 거고 임대차와 연결해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까지 뼈대를 딱 잡고 다음 주에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하지 마시고 다음 주 결석만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